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탄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촛불 집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내려놓느나 나라 대통령도 감옥 가느나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독재 정권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구상에 독재 정권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독재 정권의 종말이 잘 된 나라를 못 봤어요. 독재 정권의 종말은 항상 안 좋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계속 있는 곳도 못 봤어요. 지금 북한 하나거든요. 북한이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오는 이유는 바로 3대 세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북한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같이 동업 국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쿠바를 비롯해서 소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동업국가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붕괴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하락되고 곤란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더 치명적인 경제적 몰락은 바로 독재 정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배때기만 불리우고 자기 백성들, 자기 인민들은 굶어 죽던 병 걸려 죽던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독재 정권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더 몰락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뭐 이런 세뇌 교육이라는 것도 몰랐고 북한의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교육 시스템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아도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외 드라마, 영화, 특히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우쳤던 것 같아요. 세뇌 교육보다는 우리가 많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감시 수준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았지? 인권 이게 다 박탈당했어요. 인권이라고 뭐 이 얘기도 못 들었고, 인간에 대한 어떤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도 다 박탈당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감시가 되냐? 5명에서 1명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일거일적을 다 누르르 보고 듣고 보이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가 저기 고려 호텔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고려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주가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은행도 또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양주 10병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 양주 멋있는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보이지선한테 가는 거죠. 5명 중에 1명은 모두 스파이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스파이가. 그래서 말 조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탄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촛불 집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국민의 힘이 이렇게 센 거로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막 내려놓느나 나라 대통령도 감옥 가느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계엄령 발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엄령은요,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많이 겪어본 일이거든요. 탄핵 집회는 처음 목격을 했고, 계엄령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북한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뜻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이 내리면 모든 권한이 군인한테 간대요. 그래서 군인이 잡아들이고 부른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들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계엄령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 와 그럼 나도 막 그냥 잡혀가야 되나? 예, 이렇게 조금 내가 뭐 이렇게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계엄령은. 그래서 약간 좀 섬뜩은 했어요. 일단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일은요, 북한에서 많이 봐왔고, 일단 북한은 이미 권력 행사가 다 군인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선군 정치잖아요. 먼저선 군인. 그러니까 군인을 먼저로 우선시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군인들이 뭐 와서 도둑질해도 꼼짝 못하고 강도질해도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계엄령이 내렸을 때 생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깜짝 놀랐죠. 모든 것이 지금 바뀌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대를 이어지면서 악행과 악습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더 커지거나 극대화되면 됐지 약해지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반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다져지려면 그보다 더 악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쓰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이 쓰던 방법이 있어요. 김일성은 뭔가 유하게 뭐 인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일성은 인민들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면 김정일이는 군인들한테서 군인들이 총 가지고 있잖아요. 군인들 선군 정치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서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맡겼어요. 군인들한테.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민도 잡고 군인도 잡고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썼던 기존 방식대로 정치를 펼치거나 독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하는 지금 방법은요 얼마나 악행인지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 때는 국경연안에 지뢰밭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정권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연안 있잖아요. 그쪽에 전기철조망에 지뢰까지 설치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뢰가 없었어요. 전기철조망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하고 악독하게 정권을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을 내놓고 사형하고 15년 이상 징역 보내고 이거 김일성, 김정일 때 없었어요, 여러분. 김정은 때 생긴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악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막 완전히 뭐 그냥 몇 배로 강하고 악독하게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많이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북한 군인들, 북한 국민들이 아는 게 많아질 거잖아요. 적에게 향한 총이 언젠가는 자기한테로 총구가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 그러니까 김정은이는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군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냐? 바로 자국민을 두려워합니다. 네, 등잔불 밑이 어둡고 항상 적은 가까이에 있다. 네, 자국민에게 몽땅 다 맞아 죽고 총살돼 죽잖아요. 그 뭐 루마니아의 대통령 차우세스쿠도 자국민들이 아주 그냥 때려 죽였어요. 이런 거를 보아왔을 때 김정은도 자국민이 두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뭔가 깨어져 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대폭동, 대반란 으로 인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자연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 생각에. 후계자를 세울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죽게 됐구나 했을 때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성성하고 몸이 건강한데 후계자를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북한의 민족성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개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김정은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은 항상 어떤 전략을 썼냐면 동쪽이다 하고 서쪽에서 치고 서쪽이다 해놓고 동쪽에서 치는 그런 전략을 써왔거든요. 김일성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후계자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후계자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탁 내세우지 않아요. 얘가 앞으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럴 후계자는 꽁꽁 숨겨놓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안 된다, 대통령이. 두 번째가 후계자는 노출을 잘 안 시킨다, 꽁꽁 숨겨놓는다. 진짜 아들이 없어서 김정은이가 죽을 때 김여정이가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그럼 김여정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또 김여정이가 김주애를 가만 안 둬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여정이도 자기 세력을 구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99.9% 김주애가 북한의 수령이 될 수는 없다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직접 뭐 통화, 뭐 핸드폰 뭐 번호 통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잖아요. 라이브로 전화 통화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장돼 있는 음성 녹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위챗이라고 카카오톡하고 같은 그런 어플이 있어요. 위챗이라는 그 어플이 바로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챗이. 위챗으로 이제 음성 녹음을 저장을 합니다. 그 음성 녹음 저장한 거를 보내옵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그 한국에서 듣고 다시 또 저장을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뽀뽀 전화라고 북한의 핸드폰을 이제 중국 핸드폰을 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브로커가. 그 중국 핸드폰으로 산에서 중국에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결시켜줘. 그러면 이 중국 사람이 국제전화를 써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가 이 전화에 들려서 이 전화로 들리겠죠? 그게 뽀뽀 전화입니다. 뽀뽀 전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지만 극히 10% 쓰고요. 나머지 8, 90%는 모두 위챗, 중국 카카오톡으로 음성 녹음을 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보내오고 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과 낮 온도 차이가 많이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항상 꽃길만 고르시길 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옥류교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던 곳은 평양시 중구역인데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종로가 중심이잖아요. 평양시 중구역 하면 되게 중심이거든요. 원평양역전 딱 앞에 역전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쭉 살다가 27살 나이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북한 평양시에서 살던 삶은 뭐 상위층도 아니고 뭐 하위층도 아니고 중상위층? 예, 중간 정도. 아빠가 경찰이셨고 엄마가 이제 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여기 뭐 법원 검사 아니고요. 전자기계들을 이제 검사해서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그런 무역회사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타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는 공무원이었어가지고 북한에는 또 월급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잘 살았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 했다. 그 이제 북한에는 계급이 있어요. 피라미드 형식이라면은 이제 김부자들이 그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있다고 하면 그 밑에는 뭐 김부자들의 어떤 가족, 친척, 그 밑에는 중앙당 간부, 자국해방전쟁 시기 뭐 이런 전쟁에 참가했던 로병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공무원인데 저희 아빠가 경찰이었으니까 공무원, 맨 밑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평양은 다 잘 산다. 아닙니다. 예, 평양 인구 수의 한 7, 80%가 말단
있는 노동자 뭐 이런 그런 하층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뭐 이제 직장이나 월급으로 계급을 나누는데 북한은 공급으로 계급을 나눕니다. 사회주의 하면은 국가가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생활하고 뭐 쓰고 먹고 쓰고 사는 그런 모든 생활 필수품과 먹을 것들을 몽땅 다 국가가 공급해 주는 시기죠. 중앙당 간부들은 엄청 공급이 잘 돼 있습니다. 한 70 몇 가지의 공급 혜택을 받는데,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중앙당에 있었는데 저게 막 그 오징어 젓 해가지고 그런 젓갈까지도 이렇게 이런 단지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경찰, 안전원, 보안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경찰들은 한 40 몇 가지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동태철에는 동태 들어오고요. 뭐 종어리철, 뭐 고등어철에는 고등어 들어오고, 그리고 달마다 뭐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뭐 간장, 된장, 기름, 뭐 그건 뭐 완전 기본이고, 라면, 밀가루, 심지어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파리바켓 하면 거기 바게트 빵이 유명하잖아요. 그 바게트 빵까지도 받았어요. 그냥 쌀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모든 필수품들을 몽땅 다 국가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뇌물 세상이에요. 그냥 몽땅 다 비리와 뇌물이 북한 사회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먹고 살고 뭐 이런 데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 뇌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내주는 거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먹을 것들만 충족을 시킨다 하면은, 저희 아빠도 경찰인데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어떻게 받았냐? 뭐 고급술, 양주, 뭐 담배, 비싼 담배, 그리고 달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양 에미나이가 평양에서 어떤 수준에서 살았구나라는 건 아마 감이 올 거예요. 태어난 것은 평양 산원이거든요. 아무나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앙당 자녀들이 가서 아기를 낳고 전국 각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새 쌍둥이를 낳았다, 네 쌍둥이를 낳았다, 뭐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직승기를 보내시어 네 쌍둥이 자매를 평양 산원으로 데려오셨다, 뭐 이렇게 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평양산원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학생선용궁전이 또 있어요. 평양학생선용궁전이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그 주변이 몽땅 다 대혁명 기념비적 건물들이 있어요. 김일성 광장 있죠. 주체사상탑 있죠. 앞에 대동강 흐르죠. 평양 제1백화점이 있죠. 정말 좋은 곳에 평양 학생선용궁전이 있는데, 그 학생선용궁전에서 제가 7살부터 17살까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딱 도착했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저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전공이긴 한데 엘리트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엘리트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정말 많아요. 손에 꼽을 수가 없어요. 100개, 200개, 300개? 숫자로 꼽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아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여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행동의 자유, 뭐 패션의 자유, 뭐 다 자유야? 예. 저는 이 모든 자유가 저 북한에서는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인간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건지 사실 몰랐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저한테는 크게 또 새롭게 와닿았던 좋은 부분이 첫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생활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에요. 북한에는 먹을 거 필수품이 없어요. 장마당에서 뭐 이제 부수적인 것들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 장마당 운영 시간도요 8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9시부터였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오전 8시가 9시부터 오후 5시가 6시까지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것마저 통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 눈앞에 다 먹을 것만 보여요. 편의점 있죠, 뭐 포장마차 있죠, 한 발자국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가지고 배를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겠어요.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 하면 편의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성들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심지어 스타킹까지, 진짜 속옷까지 있더라고요. 양말까지 있고.
예, 아무튼 이런 편의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저 평양에 있을 때요, 방광염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방광염이 있었거든요. 방광염이 뭐냐면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방광염 왜 있었냐? 평양시라도요, 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참아야 돼. 막 그냥 아이고 그냥 다리를, 여성들 막 이렇게 다리 꼬면서 이제 걷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봤죠? 평양에 가면은 그냥 오줌 참느라고 여성들이 다리 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막 그냥 다리 꼬면서 막 화장실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방광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싹 없어졌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 화장실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어가지고 아주 편의로운 그런 시설들이 대한민국 최고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믿었던 인간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뭐 부도나고 망하고 막 절지에 막 그냥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뭐 그런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그런 것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잘 살려면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과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 이건 뭐냐? 북한의 돈주들과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 불법 장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불법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 불법 장사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야, 저거 둘이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성과도 좀 거두고 저거 둘이 쳐가지고 국가에 좀 상납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그 돈주를 딱 칩니다. 그럼 그 돈주가 망하겠죠. 자,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요, 그 안 보이게 엄청 권력 다툼을 엄청 해요. 북한 당국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되었던 거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원인이 우리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고 큰 까마주하고 접촉사고를 나서 차가 굴러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음주를 할 줄 모릅니다.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술 한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저와 똑같이 술을 못 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놓은 그 이제 조금 재산, 그 천 몇백 달러의 달러, 예, 그걸로 옥망명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식당을 하다가 그 식당마저 방침에 의해서 뺏기고 국가에 절제 쫓겨났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땅이고 건물이고 다 국가 거예요. 이제 개인이 지분을 좀 나눠서 갖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방침이 내렸기 때문에 몽땅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국가 건물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뭐 돈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나서 통틀어서 돈까지 다 날려보냈어요. 어떻게 살아요? 막막해가지고 제가 옥류교 다리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에는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북한에는 다리가 7개인가 9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옥류교 다리, 떨어져서 죽으려고 갔었거든요. 이제 대낮에 떨어지면 저 살릴 것 같아서 저녁에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에 저희 남동생, 여동생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살아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해산, 해령 분들은 정말 쉽게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평양이잖아요. 여러분, 평양에서 대한민국에 오기란 정말 힘들죠. 그리고 탈북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통행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 통행증. 중국하고 가까운 데는 국경연안이에요. 그 국경연안 가까운 동네로 가려면 평양 사람들도 특별 통행증, 여행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라고 뭐 국경연안까지 갈 수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저 국경하고 가까운 곳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특별, 왜? 도망갈까 봐. 또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뭐 평양에 와서 놀거나 평양에 들어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평양 사람이니까 제가 무산까지 무사히 갔어요. 어떻게 가냐? 통일거리에서 함흥, 함흥에서 청진, 청진에서 무산, 이렇게 보리버스가 있는데 그게 외화보리버스라고 돈 받고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예요.
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라고 해서 그게 뭐 개인이 대한민국처럼 개인이 버스 사서 개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버스가 있다고 해도 다 돈 벌어 가지고 공장 기업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기차를 타면 뭐 세월아 내월아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북한 기차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일가 친척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혈육이 없기 때문에 저도 중국 가는 건 힘들어요. 어떻게 가게 되냐? 저랑 같이 식당을 하던 책임자 교수님이 화교예요. 그래서 중국 할빈에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랑 식당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제가 엉유교 다리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엉엉 울면서 제가 죽으려고 갔다가 동생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같이 우시더니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중국 가면 10,000달러를 벌어온다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중국 가가지고 3년 동안 종업원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일해가지고 10,000달러 벌어온 친구, 5,000달러 벌어온 친구, 6,000달러 벌어온 친구. 저도 중국 가서 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생이 그럼 내가 작은 어머니 주소를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해서 제가 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에 아무 인연이 없었으면 못 갔죠. 거기 생소한 아무도 없는 그 중국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중국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할빈에서 한 3년 반에서 4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드디어 10,000달러를 벌어서 됐다 했는데 한국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조선족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룻밤새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분이 조선족분 증명서를 이제 신분증을 저한테 빌려줬어요. 내가 한국으로 가서 그 신분증을 돌려주면 된다.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갑니다. 그래서 또 북경에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권명까지, 권명에서 또 이제 브로크를 만나서 브로크 집에서 몇 명, 7명인가? 예, 7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어디로? 라오스로.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또 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 자고 오토바이, 젊은 오토바이 부대, 저희를 오토바이로 태워가지고 메콩강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서 어떻게? 어디로 가요? 태국 치앙마이.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일부러 잡혀가지고 노스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것은 사우스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법적 재판까지 다 받고 처벌까지 다 받고 3개월 동안 감옥에서 처벌 다 받고 재판 다 받고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정원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또 방콕 비행장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 심정을 얘기한다면 내 심장이 가장 조그마하게 줄어들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탔는데도 무섭더라고요. 왜? 그 북한 간첩이 저정실로 가가지고 이 비행기 대가리 북한으로 돌리라우 하고 갈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심장이 그냥 쿵탕쿵탕 멈추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5명을 배워줬으니까 50달러 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만 원, 200만 원. 야, 이 한 달 200만 원 월급이면 북한에서는 그냥 상위 1층 청소년까지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처벌하겠대요. 북한에서 미성년자들을 총살을 했어요. 뭘 봤다고?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리고 15년 이상 징역을 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15년 이상 징역을 갑니까? 와, 부자입니다, 부자. 예, 대한민국에선 과외 강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가정교사라고 해요. 잘 사는 집에서 기타를 레슨해주고 한 달에 10달러를 받았어. 10달러면 10,000원이에요. 14,000이 넘는데 지금. 그때 옛날에는 고진 10,000원이었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집이 달러 돈 있지. 못 사는 집은 돈도 못 내놔요. 배울 수도 없어요. 5명을 배워줬으니까 50달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0달러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200만 원. 몇 배예요? 40배요? 야, 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이면 북한에서는 그냥 상위 1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5만 원도 제가 버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달러로 50달러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들으면 그때 50달러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10배 뛰어서 500달러를 받습니다. 모든 시세와 물가가 10배로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5,000달러 하던 아파트가 5만 달러 하고 1,500달러 하던 아파트가
15,000달러로 이렇게 부동산도 오르고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이런 시세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했던 기준은 대동강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 구역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냐, 그 대동강 옥류교 다리를 건너면 문수거리가 나오거든요. 문수거리 쪽에서부터 쭉 뒤쪽, 그 뒤쪽이 모두 대동강 구역인데요. 그 대동강 구역에 3칸짜리가 4,500달러에서 5,000달러였어요. 2칸짜리가 1,200달러에서 1,500달러. 그리고 한 칸짜리가 700에서 900달러였어요. 근데 그게 다 10배로 오르셨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싼 데 가볼까요? 비싼 데가 어디냐? 바로 모란봉 구역입니다. 모란봉 구역 가격은요, 그때 당시 제가 2만 달러짜리 집에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궁전 같아요. 그 2만 달러가 지금 10배를 하면 얼마예요? 20만 달러예요. 자, 그럼 지방은 어떠냐?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는 약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그 이제 단독 주택, 단층 대부분 제가 있을 때 3칸 이상짜리가 300에서 500달러 했어요. 2칸짜리, 한 칸짜리는 100달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몽땅 다 10배로 뛰었다는 거죠. 지방도. 북한은 사실은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땅, 모든 부동산, 모든 것이 다 국가 거기 때문에 개인끼리 팔고 사고 내 거 할 수가 없는데, 암암리에 몰래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이 돈 좀 많아졌어요. 부를 축적해서 돈 좀 많아졌어. 걸려고 하셨던 저희 집이 갑자기 하락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집은 크고 좋아. 근데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빠 엄마도 돌아가시고 돈도 없는데 유지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 집을 못 살던 집, 작은 집하고 바꿔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집을 바꿔서 주민등록과에 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우리 몇 동, 너네 몇 동, 몇 층 몇 터 이렇게 바꿨다. 그것도 돈 줘야 됩니다. 한 1,000달러에서 2,000달러 그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그 작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 더 얹어주고 큰 집으로 가고, 큰 집에서 살던 사람은 돈을 받고 작은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집을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 완전 망했어. 돈이 없어. 빚졌어. 그러면 엄마 아빠네 집에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고 내가 살던 집을 파는 거죠. 이거 잘못 걸리면 그 다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다 뺏겨요. 잘 사고 잘 바꿔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았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흰쌀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서 흰쌀밥을 이제 많이 구경 못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흰쌀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이냐? 여러분, 대한민국 쌀처럼 그렇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수입쌀입니다. 북한은요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농경지가 적다 보니까 그 농경지에서 수확한 쌀로 평양 시민만 먹여 살릴 수도 없어요. 빠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이 이제 쌀을 구경 못 해봤다라는 소리가 뜬 소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도 자국에서 이렇게 나온 쌀로 충족을 못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 쌀을 가져다가 이제 평양 시민들에게 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쌀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안낭미처럼 풀기가 하나도 없어요. 수입쌀이. 또 물 많이 넣으면 물 많이 넣은 대로 불어나요. 막 밥알이만 이만해져. 그래서 풀기도 없고 맛도 없고 막 이랬는데, 대한민국 쌀이 이제 북한에 딱 들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막 이렇게 쓴 쌀지대. 그 쌀을 딱 먹었는데 와, 얼마나 기름지고 찰지고 밥이 고소하다 못해 달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수입쌀을 딱 숟갈로 푸잖아요. 쌀알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만 콧긴 바람만 쏘여도 후 하면 이렇게 쉽게 날아가게, 그런 쌀이었는데, 대한민국 쌀을 딱 떴는데 와, 너무 찰지고 찹쌀같이, 찹쌀도 아닌데 와, 반질반질하게 반딱반딱 해가지고 그 입에 넣는 순간 기름에 볶은 밥 알죠 여러분? 기름에 볶은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쌀은 이게 이렇게 좋구나. 빨리 통일돼서 대한민국 쌀 시커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갈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대부분 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보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서 서른도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문화예술 교류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남한 분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주영 선생님께서 북한에 1,001마리의 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또 이제 쌀 보내온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실제로 접했었거든요. 남한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북한에 이렇게 도와주느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한국 드라마가 막 이제 왕성하게 북한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정주영 선생님이 개인이 소를 1,001마리나 북한으로 보냈을까? 북한은 개인이 어느 나라에 무엇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주영 선생님이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를 1,001마리나 북한으로 이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의심. 개성공단도 이제 보면은 사장님들, 용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개성공단에 와가지고 이제 재료 주고 자재 주고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점점 국가 대 국가로 생각했던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북한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국 드라마하고 개성공단에서 이제 세워난 말인데, 대통령을 추천하는 것도 국민이고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퍼센트지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저희는 몰랐었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북한은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나 그리고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투표는 있어요. 추대 선거한다 그러는데 그 선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 명에서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잖아요. 근데 북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김정은, 김정은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한테 선거 투표를 하는 거예요. 모두 몰빵.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하면은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이 뽑는데, 김정은, 김부자나 이제 김부자 직속 중앙당 간부들이 이미 설정을 해놔요. 그럼 거기에 투표를 하시오. 그럼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을 넣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시오. 일괄적으로 네 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이에요. 정치 참여의 자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여러분 옛날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나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떨 땐 좋게 대화로 나오다가 어떨 때는 막 이제 도발로 나오다가 도발과 대화가 계속 병행했던 것 같아요. 도발 대화가 계속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과 어떻게 잘 해보려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김정은이가 중국,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더니 이제는 남한에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사람은 15년 이상의 징역과 사형 선고를 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사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체제에 김정은이가 남한하고 잘 지내면 이게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놓은 법, 예를 들어서 반동사상문화 배교법이에요. 그 2021년도에 나온 법이거든요. 한국 드라마, 영화 보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나온 법은 뭐냐면은 청소년 교양보장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젠 청소년까지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처벌하겠대요.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무리 죄가 엄해도 그 미성년자는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도 다치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미성년자들을 총살을 했어요. 뭘 봤다고? 오징어 게임 봤다고. 그리고 15년 이상 징역을 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15년 이상 징역을 갑니까? 그래서 세 번째 2023년도에 나온 법이 또 뭐냐면 평양문화어 보호법이에요. 아니, 누가 뭐 평양말 훔쳐간답니까? 평양문화보호법은 대한민국 말을, 남조선 말을 북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처벌이에요. 또 잡아가요. 남조선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나라 말인데 대한민국 남조선 사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투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데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북한 사투리와 남한 사투리. 남한 사투리로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데 그 남조선 말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평양문화어 보호법이 나왔어요. 그 보호법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감옥 갑니다. 말투?
사투리도 못 쓰게, 예, 남조선 사투리 말까지 못하게 평양문화법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법들을 많이 내왔는데 김정은이가 남조선하고 친하게 지내면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 있냐? 두 번째, 통일이라는 말을 지었어요. 통일거리에 통일자 빼고 통일, 조국 통일 3대 헌장 그거 탑도 다 없애버리고 통일이란 대명사가 들어간 모든 글자들을 다 지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이제는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는 나만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겉으로라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남북 통일을 얘기했다면 이제 김정은이 대에는 통일 필요 없어.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만 가져도 된다. 김정은의 자만과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예,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영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화, 드라마는 어떤 작가가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쓴 게 뭐 드라마가 될 수 있고 영화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다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실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이런 영화를 기록 영화라고 해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로구나, 어떤 나라로구나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고 경제 강국이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자유도 있고 막 이런 나라라는 것을 이제 북한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총살까지 하는 이제 보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김정은과 김정은 당국 법적 처벌과 사형에도 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보는 사람들은 몰래 봅니다. 아직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북한에 있을 때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한민국에는 이제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제 북한에도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MZ세대들이 보는 옛날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길동, 조선예술영화 홍길동, 예. 그리고 림꼭정, 예, 림꼭정, 명령공 27호가 있어요. 명령공 27호. 한마디로 난파 공작원들이 한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영화인데 와 진짜 격수를 엄청 잘해요, 여러분. 이 영화 세계는요 80,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MZ세대들 속에서도 계속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어느 분이 만드신 건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영화 만드시는 영웅 신상옥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영화는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몇 번 봐도. 그래서 아직도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